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공상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공상님이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시간이 늦게 간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약간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목요일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또 다음 오늘- 날 되면 또 금요일 끝났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가 지나가는 거를 너무 선명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무사히. 네, 오늘도 무사히 그래가지고 그게 뭐 좋은 거죠. 네. 사람이 기억이 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넘기고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기록을 다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뭐든지 경험이 다 새로우니까 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들었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순간보다는 이제 되돌아봤을 때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뭐 빠르게 간 것처럼 느껴지느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공상님은 매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루하루 새로운 네. 경험을 잔뜩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가? 어쨌든 그리고 그 어릴 때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 않나요? 어릴 때는 근데 되게 심심해했던 기억은 나요. 매일매일 뭘 하고 놀까, 뭐 그런 그 기억은 약간 나고. 그 네. 애니 OST 같은 거 아닌가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오늘도 무슨 일을 할까?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네, 네. 그러게요. 뭐 그런 근황 토크를 조금 해보았는데, 근황 토크를 하는 김에 네. 제가 댓글 소개. 네? 네.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댓글 소개하시려고. 네네. 네. 그 댓글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네. 댓글을 많이들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녹음은 지금 근 한 달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한 달치 댓글. 네, 한 달치 댓글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우선 파티에서 유고스님께서 AI와 바이센테니얼맨 다룬 방송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앤드류가 만든 시계, 뭐 목각 제품에 대해서 뭐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유고스님은 앤드류가 자기 자신의 의지로 목각 인형을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시켜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계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앤드류가 스스로 심심풀이겠죠? 네. 스스로의 의지로, 그 다음에 또 오리지널리티가 있었잖아요. 네. 걔가 스스로 이제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앤드류의 작품에 일종의 저작권 같은 게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은 그 신문 기사 작성을 인공지능이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기계의 재산권 문제는 아주 먼 미래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제가 네. 다른 데서 또 인터뷰를 제가 뭐 최근에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어떤 그 어디선지는 모르겠는데 그 SF를 쓰는 그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얘가 너무 소설을 잘 써서 공개를 안 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조라는 게 어떻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까지는 생각을 해왔는데 점점 이제
기계가 그거를 이제 넘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유고스님 댓글을 보고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러면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 예를 들면 또 그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네. 순수한 자기 창작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 세상에 완전히 뭐 새로운 건 없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긴 하잖아요. 모방이 뭐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네. 뭐 예를 들면 작곡 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그렇죠. 표절을 되게 엄격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고요. 네. 표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유사성을 보이는 게 아니면 거의 인정이 안 되지 않나요? 왜냐면 뭐 네. 코드 진행 이런 거는 네. 사실 뭐 경우가 몇 가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네. 코드 자체도 몇 가지 없고, 그 중에서 박자 같은 것도 듣기 그렇고. 좋은 코드 진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네.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막 표절 시비가 걸렸다, 뭐 이런 네. 곡들 뭐 비교해서 들어보면. 근데 거의 보면은 네. 뭐 비슷했다 이 정도 듣기에는 뭐 비슷해 보인다 이 정도는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 네. 완전히 똑같으려면은 악기나 뭐 이런 것도 거의 다 똑같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유고스님이 또 하나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파티가 댓글 달 수 있는 그 길이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두 개로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그 로봇 3원칙을 패러디해서 어떤 분이 뭐 가전제품 3원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대요. 네. 첫 번째가 안전할 것, 두 번째가 편리할 것, 세 번째가 튼튼할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겹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한 거는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그렇죠. 편리할 것은 명령에 따라야 된다. 명령에 따라야 된다. 튼튼할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약간 그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제 로봇 3원칙에 대해서 앤드류가 이 가족에 배달되어 왔을 때 처음 이렇게 약간 보여주잖아요. 네. 맨 처음 보여주는 약간 로봇이라는 가전을 구입한 네. 고객에게 대한 매뉴얼. 자신의 사용 약관 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어쩌면 일종의 가전으로서의 그런 수행 원칙 같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팟빵에서의 댓글로 넘어가 보죠. 네. 팟빵 댓글을 저희가 옛날 댓글부터 네. 볼게요. 차원님께서 처음으로 댓글 남기네요. 영화나 작품뿐만 아니라 게임에까지 확장해 나가시자니 노력하시는 두 분 모습이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름 자랑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는 SF이기만 하면 다 다룬다.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슈 셔츠님이 이거는 사이버 포뮬러에 대해서 달아주신 것 같은데 어릴 때 본 TV판만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네요. 그 저희는 OVA만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씬이었나 뭐 이런 거를 보게 되셨을 때 너무 위화감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OVA가 훨씬 더 어둡나요? 훨씬 어른의 얘기죠. 왜냐면 일단은 나중에 TV판은 얘기고, 네. 나이가 어린 애들 얘기니까. 네네네. 어린애들 얘기고, TV판은 좀 더 그 레이싱 서킷이 아니고, 그 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이나믹한 지형이 있고, 좀 야외에서 네. 달리는 레이스? 이런 걸 위주로 했다고 들었어요. 네. 약간 디지몬 어드벤처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디지몬 그럴 수도 어드벤처랑 있겠네요. 그 나중에 나왔던 게 뭐죠? 디지몬 제가 디지몬은 안 봐서요. 안 봤나요? 네. 그 어두운 작품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사실 저는 네. 어두운 작품을 더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저도 약간 네. 그 밝기만 한 그런 것보다는 약간 현실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어두운 걸 현실에 좋아해서, 발을 네. 딛는. 네. 그리고 AZSPD님께서 후원을 역시 꾸준히 해주고 네.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포탈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번 방송은 이과다운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털의 그래픽 스타일은 뭐 고딕보다는 모더니즘에 가까운데 네. 딱 모더니즘이라기보다는 현대식 건물을 몸이 건조하고 삭막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네. 해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기에도 뭐 저희는 건축 양식을 잘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네. 화이트 톤이고 화이트 톤의 깔끔한 그런 느낌이었죠.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설정상 하프라이프와 포탈이 같은 세계관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이 네. 하프라이프에는 거기에 경쟁 기업이 나와요. 네. 그 에퍼저 사이언스 사이. 네, 네. 그런데 그 두 기업을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디자인 다릅니다. 호호. 거기는 그 약간 그 사실 기술력 자체는 에퍼저 사이언스보다 못한데 네. 에퍼저 사이언스가 막 인재 실험 같은 걸 저지르고 그러면서 네. 그 지원금 같은 거를 다 뺏겼거든요, 네. 정부에서. 그래서 네. 그거를 그 하프라이프에 나오는 경쟁사 기업이 가져갔다 이런 설정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두 기업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은 에퍼저 사이언스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네. 굉장히 흰색이고 화려하지 않고 또 그 굉장히 오버 테크놀로지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프라이프에 등장하는 이제 기업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네, 그러신 기업은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칙칙하고 네. 또 조잡해요. 아. 조잡하고 그 에퍼서 사이언스 같은 데는 다 엘리베이터로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송 같은 것도 막 진공관 이런 거로 다 네. 진공으로 막 다 수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다 레일, 뭐 모노레일 이런 걸로 움직이고 또 굉장히 느리고 막 이럽니다. 약간 스팀펑크. 네, 맞아요. 스러운? 근데 네. 스팀펑크인데 좀 다운그레이드된 오버 테크놀로지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저 그냥 네. 옛날식의 네, 맞아요. 네, 네. 구식 공장이군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리고 세라핌2님께서 진행할 때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프로처럼 안 보인다라고 해주셨어요. 그 저희가 뭐 프로는 아니긴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도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막상 잘 안 고쳐지네요. 그렇죠. 네. 대본도 사실 저희가 없고. 네, 저희 대본을 뭐 보고 읽는 것은 아니라서 생각이 안 나면 그때를 이제 뭐 이런 걸로 메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발동하여. 네. 본능을 발동시키면 안 되는데 본능이란 게 본능이니까. 네. 제가 막 스피치 학원 같은 걸 다니면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대화를 할 때 오히려 마라고 하죠. 그게 많은 일본 말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네. 있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정말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거를 잠시 두는 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 또는 그 공백을 일부러 두는 것도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오히려 약간 여유를 가지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천히 말하면 그 말하는 동안 생각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큘리스님도 저희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AI와 바이슨 해니얼맨 방송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방송과 방송 텀이 기셔서 그런지 처음에는 좀 처지고 어색한 느낌이 들다가 입이 좀 풀릴만 하면 방송이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근황 토크랑 본문 사이에 간단한 뭐 SF계 소식 같은 것을 전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SF계 단신을 소개를 하고는 있긴 한데 뉴스가 막 넘쳐나는 게 아니라서. 네, 뭐 저희가 그냥 뭐 페이스북 하다가 발견한 뉴스라던가 맞아요. 이런 거를 좀 소개를 네. 하다 보니까 좀 더 충실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SZPD님이 AI와 바이센테니얼맨 방송에 대해서도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AI는 못 보고 지나갔는데 서머리만 들어도 벌써 재미가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댓글 이렇게 읽어보았고요. 너무 이번에 많이들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방송과 다음 방송에서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단신을 이번에는 여러 개를 네 여러 개긴 한데 네. 네. 그 일단 첫 소식은 뭐 SF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과학기술 얘기죠. 네, 네. 과학기술계 새 소식까지는 아닌데 뭐 네. 동향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과학동화에 실린 김민아 기자의 그 기획 기사예요. 그래서 그 난자도 냉동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기사에서. 정자 냉동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난자도 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역 근처에 출장을 갔다가 서울역 건너편 건물에 가면은 차병원에서 운영하는 6개의 냉동 탱크를 유리로 된 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설명이 요 안에 뭐 배아나 난자나 정자가 냉동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딱 보고 약간 크리피하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 사람 몸에서 채취를 한 거고 약간 네. 프라이빗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전시를 해놓는 게 저는 약간 그랬거든요. 그런가요? 네.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잘 안 떠오르네요.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냉동 탱크인데 네. 커다란 냉동 탱크인데 거기에 이제 안에 뭐 난자나 정자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네. 뭐 안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탱크. 그러면 사실 탱크라는 거를 안 써놓으면 모르겠네요. 안 써놓으면 모르죠. 근데 근데 일부러 써놨다. 네, 일부러 그걸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해놨으니까. 근데 실제로 안에 난자와 정자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저거를 저기에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난자 같은 거를 넣어놓은 사람이면 저 좀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좀 어쨌든. 징그럽긴 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네.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차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네. 그 유리벽으로 해놓음으로써 이거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난자를 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많이들 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페이스북이랑 애플은 자사 여직원들에게 최대 $20,000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벌써 미국에서는 이 난자 냉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었구나 또는 이거를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구나 라는 약간 네. 임신이나 뭐 출산하면 경력 단절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나이 들어서 출산을 하면은 뭐 기형아가 발생할 확률이 있니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그 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기사 말미에 보면 이 기사가 사실 유료 기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게 과연 여성들에게 커리어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난자 냉동을 하는 네. 것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난소 냉동 뭐 이런 기술도 나와 있거든요. 난소 냉동이요? 네, 난소를 예를 들면 암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떼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이식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임신을 한 경우도 있대요. 진짜요? 네네. 그게
제 친구 케이스도 그렇고 좀 이렇게 그 어떤 자궁 안에 뭐 혹이 생기거나 뭐 이제 기형종 같은 게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떼는 과정에서 난소를 아예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소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추후에 이제 아기를 낳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아마 쓰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냉동을 했다가 네네, 해동을 하면은 뭐 네네. 세포가 파괴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동액 같은 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액, 그러니까 물이 얼면 이제 그 날카로운 결정이 되면서 세포가 네.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난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세포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얼리면 당연히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터지지 않게 얼리는 뭐 기술들이 뭐 여러 개 있고, 그 최근에는 특히 효율이 좋은 기술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로 얼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근데 난소나 뭐 그건 장기 수준 아닌가요, 거의? 장기죠. 장기도 이제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또 심지어 자궁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거의 냉동 인간을 해동할 날이 얼마 안 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물론 이미 얼린 사람들을 해동하는 거는 또 어렵겠지만, 왜냐면 네, 그때는 또 기술이 네, 다르니까. 네. 그렇긴 한데 또 저는 뇌가 제일 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다른 장기보다. 아, 네. 네, 뇌는 더 센시티브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좀 안 담보를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자면, 이런 기술들이 여성의 예를 들면 경력 단절 같은 거를 뭐 경력 단절이 안 되게 한다거나 어떤 커리어 해방, 그러니까 네. 커리어를 마음껏 이제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서 오히려 너는 왜 난자 안 얼려? 너는 왜 난소 안 얼려? 너는 왜 굳이 지금 한창 일할 때 지금 애를 낳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신체를 통제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네요. 뭐 항상 그렇죠. 기술은 양날의 뭐 네, 검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쓰일지는 결국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 알리타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공상님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저는 이게 알리타가 총몽이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제 네.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 만화가 굉장히 뭐 좋다고 그러던데요. 네, 만화가 상당히 깊이 있는 SF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저도 만화를 아직 안 봐가지고 네.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보려고. 아, 네, 그 만화가 뭐 다시 출간이 아니라 뭐 재출간이라고 하나요? 네. 뭐 리마스터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약간 영화가 뜨니까 네, 그거에 네. 발맞춰서 만화를 뭐 다시, 왜냐면 옛날 만화니까 네, 그게 옛날 만화죠. 안 되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절판이 네, 돼서. 절판이 됐으니까 아, 네. 다시 찍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이 만화가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을걸요. 엄청 그래요? 네, 역사도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뭐 중간에 출판사가 바뀌느니 어쩌니 뭐 하면서 아, 네, 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재밌고 팬도 많은 작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나요? 되어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작품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던 소식인데요. 과기정통부에서 민군 부처 연계 협력 사업으로 복합 신호 기반 인체 기계 고속 동기화 제어 기술 한 건을 선정한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입는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여 근력 등 신체 기능을 강화, 향상시키는 유연한 착용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청 산업부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방 분야에서 병사의 근지구력 향상을 통한 기동성 및 임무 지속성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의료 재활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산업 근로자의 작업 효율성 증대에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런 걸 약간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아머드 슈트, 파워드 슈트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외골격인데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고 좀 더 내가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싶을 때 그 물건을 드는 힘을 좀 보조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외골격은 지금 이용이 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동영상에서는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이용이 되고 있나요? 그 뭐 다리에다가 네, 이제 달아가지고 더 네. 무거운 물건을 뭐 네. 들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거는 그 영상으로도 많이 봤고 뭐 미국 군에서 뭐 운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시제품이 나왔으면 뭐 응용도 바로 되긴 하겠죠. 뭐 얼마나 양산을 할 만큼의 가격이 되는가, 뭐 그 다음에 사용성이 얼마나 좋은가, 뭐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오늘 다룰 소설이 생각이 나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그 학부생일 때는 네,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 손목에다 달아가지고 네, 손목을 장갑 같은 거를 이제 달아가지고 네, 얘가 그 손에 작동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손을 흔든다거나 네, 손가락을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네, 뭐 기계 제어를 한다거나 네. 그런 거를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기계가. 유행을 했다고요? 네. 실제로 썼다고요? 아니요, 실제로 쓰진 않고 이거를 뭐 개발한다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네, 제 룸메이트가 네. 컴공과는 아니고 이제 전자과였나 그랬는데 네, 걔가 그 졸업 설계로 한 작품이 컴퓨터에 그거였다. 그 미니카 네. RC카를 손으로 조종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 손을 어떻게 흔들면은 왼쪽으로 그러니까 하고 제스처를 네. 인식해서 그걸로 명령을 내릴 수 네. 있는 걸 말하는 거군요. 그런데 그 네. 센서가 의외로 좀 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그 손을 크게 크게 해야 돼서 굉장히 인정을 해야.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은 톰 크루즈가 이제 장갑 끼고 막 네네. 화면 막 움직이면서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네, 그런 가능해지는.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아직은 센서가 그 정도로 뭐 민감하진 않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화 장갑? 아, 맞아요. 네네. 네. 수화를 번역해주는 하면 장갑. 번역해주는 장갑도 네.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장애인을 위한 그렇죠. 발명품인가? 네. 사실 비장애인을 생각해보면은- 위한 발명품이 네. 아닌가? 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말을 수어로 번역해 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네. 수어를 일단 뭔가 언어로 번역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원래 제스처를 이제 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곳에 응용을 하게 된 거이긴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작품에도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네. 어떤 기술을 통해서 장애를 뭐 좀 도와준 장애를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떤 보조를 받는 보조를 받거나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네. 그런 기술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군에서 쓰이는 어떤 보조 기구, 수트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정말 다양한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런 기술적 진보가 실제로 활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을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렸죠. 네. 에디토리얼 북스에서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온 책 진 래퍼 풀 빌드라는 소설입니다.
후지 다이오라는 분이 쓰신 SF 장편 소설이고요. 네. 당연히 일본에서 나왔던 소설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거고 번역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번역 몇 달 안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2018년에 나온 게 이제 네. 번역서고 네. 원래 작품은 2012년도에 네.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분은 어떤 분인가요? 작가분은 경력을 살펴보니까 아주 다양한 걸 했던 분이에요. 그 대학은 중퇴를 하셨고 무대 미술이나 뭐 전시 그래픽 네. 디렉터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소프트웨어 기업에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를 하셨었죠. 여기 서문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 네, 얘기가? 서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좀 인연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그 싸이월드가 붐이었던 시절에 싸이월드 하셨었나요, 공사님?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 네. 싸이월드 말고 메신저가 있어. 네이트온은 많이 했어요. 네이트온, 버디버디, 네, 지니. 버디버디. 제가 뭐, 딱 버디버디에서 네이트온으로 넘어가는 그 딱 세대. 그때 당시에 저는 버디버디도 하고 지니도 하고 그다음에 MSN 메신저, MSN, 그것도 했었어요. 제 부모님이 쓰던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MSN에 보면 게임이 있었어요. 네. 네, MSN 프로그램 안에 내장된 네. 그거를 열심히 했거든요. 저 어머니 그러셨구나. 아이디로.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어쨌든 이분이 그 싸이월드가 유행하던 시절에 그 한국 기업과 그 어떤 협업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파견을 와가지고 한 몇 달 정도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도시 중에 한 곳이 그 호치민시, 베트남의 호치민시인데 이곳의 풍경에 뭐 서울에서 느꼈던 그런 활기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녹아 있을 것이다라고 서문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한국 독자들도 여기 보면은 또 김 씨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네. 사실 한국인이 아니지만 네. 아니었던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일본인인데 그냥 성에 그 김자가 들어가요. 성에 김이 들어간다고요? 네. 성인가 이름인가? 기무라 타쿠 모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그래서 네. 김스예요? 네. 전 왜 읽었는데 기억을 못하죠. 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도 이 책을 사실은 얼리리더로 제가 먼저 읽었어요. 에디토리얼 북스에서 이 책을 먼저 읽고 서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써줄 사람을 모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냉큼 제가 응모를 했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 책을 미리 받았는데 이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죠.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주석이 조금 다만 좀 장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견을 드렸더니 좀 감수를 맡아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되게 놀라긴 했는데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컴공이랑 생명과랑 이제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고 작업을 하면서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몇 번이나 봤던 책인데 역시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 네, 그 책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더니 또 새롭더라고요. 근데 새로운데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오늘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얼리리더를 해가지고 뭐 좀 작품 자체에 좀 애정이 있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작품을 골라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면요. 그 후지 다이오라는 이 분이
원래부터 작가는 아니시고 40대 때 이제 처음 소설을 쓰신 게 이 작품의 전신이 되었던 진 매퍼 코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무려 아이폰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아이폰으로 네. 출퇴근 시간에 아이폰용 뭐 소설 쓰는 앱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셨대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그 아마존 킨들이 이제 한창 서비스를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거기다가 자가 출판을 그냥 해버린 거죠. 이분이. 네. 그래서 이게 그 킨들에서 그 1위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결국 단행본으로도 이제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출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탄생 비화가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소설을 이게 처음 쓰신 거고 또 뭐 네. 그동안 소설을 썼던 경험이 없으신 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상당히 전혀 네.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 뭐 그런 초보다 뭐 네, 이런 느낌을 주지 아마추어적이다 뭐 이런 않고 느낌은 네, 전혀 네. 주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쑥쑥쑥쑥 넘어가고 약간 영화를 보는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소설이 상당히 그 서스펜스 뭐 이런 게 있고, 그 잘 만들어진 그런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그 이 작품을 필두로 해서 지금도 SF 작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비탈 클라우드라는 작품으로 2015년에 성운상과 일본 SF 대상을 동시 수상을 하셨습니다. 성운상은 이제 일본의 SF 뭐 상 중에 하나인데 70년대부터 이제 운영이 됐던 좀 유서 깊은 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19년도에는 헬로 월드라는 작품으로 40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을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처음에 이 책을 전자 출판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가서 이제 후지 다이오 또는 진매퍼로 검색을 하시면 그 작가님을 이제 스카이프로 인터뷰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 16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이 되게 재밌어요. 그 이제 소설을 읽고 보시면은 그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들었던 바로는 이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보통은 데뷔라는 게 작가로서 데뷔를 하는 경우가 상을 받아야 일단은 데뷔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학상에서 그 제시하는 기준, 뭐 분량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그 상을 받으려면 또 승격해야 되는 어떤 예술적인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 작품, 좀 어려운 작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진입 장벽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이 작가분 본인은 본인의 친구라던가 지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단 자갑 출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소설 쓰게 된 계기가 또 인상 깊어요. 네. 동일본 대지진이 계기였다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3월 11일이었죠. 그래서 네. 3월 11일에 이제 지진이 나고 또 이런 큰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이 8주년입니다. 그 8주기인데 이 지진 이후에 뭐 원전 관련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 작가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일반인들이 과학이나 자연과 마주볼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그래서 그 후에 뭐 사이언스 카페나 이런 과학자와 시민이 만나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참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픽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이 작품은 생명과학 플러스 컴공의 컴퓨터 공학 SF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셨거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거나 프로그래밍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더욱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데 네. 공사님 뭐 관련 어떠셨어요? 지식이 조금만 네. 있다면은 네. 읽으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예를 공사님은 수학과잖아요. 네. 사실 네. 저는 괜찮으셨어요?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좀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그 CSS 같은 거나 그쵸, 뭐 네.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좀 다뤄봐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읽으면서 재밌더라고요. 그쵸. 재밌죠. 네. 유전자 같은 거는 제가 하나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네. 그쪽으로는 읽으면서 대충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네. 과학, 뭐 SF 같은 거를 많이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읽으면서 그 제가 지식이 부족했다는 해서 뭐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거를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이분이 일단 현직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네. 프로그래머들이 읽었을 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즐거울 네.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에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만 있다면 더욱 이제 재미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프로그래머인 친구가 있다면 선물하기에 아주 딱 좋은 소설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리고 꽤 하드 SF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기술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네. 네. 기술과 그 기술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의 이점과 그 다음에 단점, 네. 그게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이 작품이 사실 영문으로도 번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월드콘 같은 데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했었는데 그때 뭐 작품을 한마디로 소개해 주시죠라고 했을 때 이 작가분이 이 작품은 사이버펑크고 그 다음에 쌀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정확하네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작품이야? 이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쌀에 대한 내용이죠. 쌀. 읽어보면 네. 정확한 설명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 쌀이 일본의 쌀이 상당히 맛있거든요. 맞아요. 일본의 밥은 매우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나라 쌀은 굉장히 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뭐가 차이를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맛있어요. 저는 일본 쌀을 먹을 때 약간 네. 그 씹는 맛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밥은 약간 네. 먹으면은 찰지다? 네, 맞아요. 찰지고 약간 떡 같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떡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일본 쌀은 그것보다는 좀 더 씹는 맛이 있고 좀 더 알맹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쌀도 물론 갓 지은 밥 이런 건 되게 맛있지만 일본의 쌀과 일본의 밥은 정말 맛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쌀을 주제로 한 것도 뭐 그 작가분이 일본 분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이 궁금하실 테니까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책이 사실 뭐 발간된 지 얼마 안 되기도 네. 했고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사실 얼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조금 좀 스포일러가 될 만한 부분은 약간 가리고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 프로그래머예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그 하야시다라는 프로그래머고 이 프로그래머는 그 LNB라는 뭐 지금 현실에 있는 몬산토 같은 기업이겠죠? 네, 그런 아주 거대 기업이고 LNB가 뭐의 약자인지는 안 나오죠?
그니까요. 못 본 못 것 본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대강 생각하면은 뭐 그거겠죠. 근데 이제 LMB라는 기업이 원래는 양조 기업이었어요. 네. 양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라이프 이런 앤 비열 아닌가? 글쎄요. 모르겠네. 네, 리퀴드 앤 비어 아닐까요? 리퀴드. 네. 네. 어쨌든 네. 리퀴드가 아니고 리큐르. 리큐르. 네, 예. 그건 그럴듯하네요. 그쵸?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기업이 양조 기업이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2016년 작중 연도는 2036년인가 그 네.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2016 근데 또 대체 역사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2016년도쯤에 병충해. 병충해 벼 마름 병인가 뭐 네. 하는 벼에 대한 치명적인 병이 네. 세계를 휩쓸어 가지고 약간 좀 기아에 시달리는 네.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양조 기업에서 양조를 위해서 재배하던 쌀이 그 병충해에 살아남았던 것이죠. 우연히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쌀은 이제 유전자 조작이 되는 쌀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병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기업이 이때다. 그래서 식용 쌀을 재배하는 걸로 태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키우던 그 양조용 쌀을 다시 이제 개량해서 결국은 증류식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증류식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전자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해서 넣은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작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원래 양조 기업이었기 때문에 굳이 증류라는 단어를 넣어서 증류식물이라고 붙였고요. 그런 증류 작물을 지금 이제 5세대째 만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약간 일본의 문화적인 배경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본 내에서만 거의 불리는 이름이잖아요. 증류 작물이요? 네. 거기서 보면은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디자인드 그렇죠. 머시기라고 부르는 디자인드 크롭 네, 그렇게 부르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 용어 같은 경우도 약간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도 일본만의 특성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LMB가 일본 기업인가요?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사장이 네. 외국 서양 사람이잖아요. 버나드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다국적 기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맥주를 만드는 그 기업이었으니까 초창기에는 일본주를 만든다고 네. 했었죠. 일본에서 시작했다가 그 쌀을 판매하게 되면서 좀 다국적이 된 네, 건가? 확장을 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야시다가. 그리고 이제 진 매퍼, 이 책의 이름인 진 매퍼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진 매퍼가 어떤 일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유전자 진을 매퍼. 코딩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유전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논밭 이런 네. 큰 논밭에 지역의 로고라던가 기업의 로고라던가 이런 거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작물을 좀 다르게 심어서였던가 하여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그 논밭에 이제 뭔가 무늬를 만들어가지고 네. 좀 키운다거나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사실 유전자도 코딩을 하고 또 무슨 타워라고 해가지고 이 로고 색깔이 발현되게 하는. 그쵸. 색깔이 발현되게 하는 호르몬 같은 거겠죠. 호르몬 같은 화학 물질을 내뿜는 타워가 있어요. 네. 그 타워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 타워들이 어떤 타이밍으로 이제 분사를 해야
그 원하는 로고가. 예, 원하는 로고가 그려지는가를 네.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자세히 나옵니다. 네, 자세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설명은 안 해드릴 거고요. 네. 그 책을 보시죠. 네. 책을 보시면 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 어느 날 그 이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벼의 뭐 영양적 특성이나 네. 벼의 생육적 특성에 관여를 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CSS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네, 맞아요. 단지 스타일 시트를 만지는 사람인 거예요. 네. 이렇게 스타일 시트가 뭔지를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면 웹페이지가 있는데 이 웹페이지 예를 들면 폰트 정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폰트라던가 뭐 제목이 되는 그러니까 워드에서 스타일 그걸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목이 되는 글씨들에는 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굵기에 이런 폰트를 사용하고 네. 본문이 되는 글에는 뭐 이런 폰트와 이런 뭐 문단 정렬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워드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웹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웹페이지 바깥에서. 그래서 그 웹페이지 자체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웹페이지가 보여지는 스타일에만 관여를 하는 그런 코드를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야시다 씨는 이 벼의 바깥 그러니까 벼의 그런 보여지는 특성만을 코딩하는 그런 진 래퍼였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 5세대째의 그 설계 작물, 그 증류 작물, 여기서는 SR005였나요? 6이었나요? 006이었던 것 같은데. 00인가요? 네. 저는 왜 500이었던 것 같죠? 아닌가? 여튼 네, 그 그 작물, 그 작물 SR06이네요. 아, 06이군요. 네네. SR06이라는 그 작품, 그 작물 로고를 로고를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 기업 로고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이 마더 메콩이라고 불리죠, 이 식물 맞나요? 마더 메콩이라는 농장이었죠. 네, 농장에 이런 식물을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로고가 이제 흐트러짐 없이 그려져야 되는데 심지어 그게 그걸 야광으로 만들었죠. 네, GFP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GFP라는 거는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그린 플루오레센트 프로테인이라고 네. 해파리에서 추출한 형광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과학 연구를 할 때 정말로 많이 쓰이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그 토끼님 눈이 네. 굉장히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뭐 기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GFP가 생김으로써 예를 들면 뭐 암세포에만 달라붙는 어떤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 끝에 예를 들면 GFP를 단다. 그래가지고 몸속에 넣는다. 그러면은 암세포만 달라붙어가지고 그 암이 있는 곳만 반짝반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화학적 표식을 하는 거네요. 그쵸. 어떤 화학적 물질에 대한 그 물질에 맞는 집게만 만들 수 있으면 그 집게 끝에 달아가지고 반짝반짝 할 수 있는 그런 표지로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물질인 거죠. 네. 그래서 그 GFP로 이 색을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를 그리는데 로고뿐만 아니라 5가지 인증 마크를 그려야 돼요. 우리 예를 들면 KCC 뭐 이런 거. 그쵸 뭐
KC 마크라던가 뭐 해썹이라던가 뭐 유기농 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5개의 마크를 그려야 된다고 네. 나오는데 5개의 마크 제가 써놨는데 일단은 뭐 농약을 안 쓴 거예요. 그쵸. 유기표토 여기 있네요. 완전 유기농법. 그다음에 수질 보전. 그다음에 유기표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무배출. 그다음에 현지 사람들을 고용하는 지역 경제 보전. 네, 요 5가지를 전부 만족하는 인증을 이제 거친 농작물은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5가지나 그리려면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크겠죠, 농장이. 농장이 굉장히 큰가 봐요. 네, 네. 굉장히 크고 또 뭐 해상도를 높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농장 자체가 사실 그 로고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 농장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농장을 매일 지나가는 위성을 통해서 이 농장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 로고가 흐트러짐 없이 이제 보여짐으로써 이 농장의 작물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로고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죠. 네. 그래서 이 하야시다가 이제 LMB에 직접 이제 수주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에이전트가 한 명 있습니다. 구로카와라는 사람인데요. 이 구로카와라는 사람이 하야시다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이 약간 버디물처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동문서주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마름병 같은 게 생기는 벼붉은 녹병이네요. 붉은 녹병이 생김과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 로크아웃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약간 밀레니엄 버그? 밀레니엄 버그는 아니었죠. 아니지만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블레이드 러너에 보면은 블랙아웃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EMP 폭탄이요. 네네네. 그거랑도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자 데이터가 모조리 없어졌다고 최근에 없어진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KT가 불이 나가지고 그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전부 다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사상자도 있었다고 좀 들었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은 뭐 병원에 전화를 못해서 아이고. 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듣긴 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그때는 사실 뭐 데이터가 날아가진 않았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데이터가 나가는 건 아니죠. 네네.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이제 없어진 게 주로 맞아요. 주 현상이니까 이거에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검색 엔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폭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와 모든 PC를 마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트루넷이라는 게 지금의 인터넷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컬 데이터 같은 거는 사실 로컬 네트워크는 살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빼오는 직업이 있죠. 그렇죠. 뭐 해커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정보가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찾기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고 좀 불법적으로 이제 부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루넷에 이제 정보들이 복원이 되긴 하는데 항상 그렇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정보, 필요한 정보는 바로 이제 복구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는 복구가 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이 붉은 녹병이 발생을 했으니까 더 이상 그 자연 유래 종의 벼는 재배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증류 작물 밖에 이제 재배를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서 증류 작물 외에 뭐 DNA 정보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예전에 이제 살았던 그 자연종 벼에 대한 정보는 쓸모가 없는 정보인 거죠, 이제. 그래서 트루넷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세계에만 있고 그래서 이 하야시다가
그 테러가 아니죠. 그 해커를 고용해서. 네. 네. 그러니까 DNA가 사실상 교체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얘기요? 그 원래 심은 벼에서 막 변형이 일어난 벼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DNA가 막 바뀌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바뀐 벼가 뭐냐 해가지고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그 트루넷에는 없었던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키우는 작물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 그래가지고 벼 붉은 녹병에 취약한. 저항성이 없는, 네, 지금 존재할 리가 없는 네, 그런 품종의 벼의 DNA가 검출이 됐다. 이 중류작물에서 채취한 그 샘플에 섞여 있었던 것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추측하기로는 외부에서 뭐 씨앗이 날아가지고 네, 뭐 뭐 그랬을 그냥 뭐 샘플을 채취를 잘못한 거 아니냐,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뒤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그래서 그 해커도 좀 네.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나온 해커. 네. 해커는 키타무라라는 분이에요. 네. 네. 키타무라라는 분이고 상당히 뭐 유전자 네. 변형 조작 뭐 이런 쪽이라던가 그 역사라던가에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해커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이 아주 적격인 분이었죠. 그다음에 그 인터넷 뭐 또는 그런 닫힌 네트워크에 잠수 다이브를 해서 네. 데이터를 정보를 빼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전형적인 천재 해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심심풀이로 그 유전자로 뭐 DNA로 움직이는 뭐 컴퓨터 같은 걸 로봇 같은 걸 만들지 않나요? 아, 그랬던가요? 네. 작품 내에서 뭐 네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네네, 맞아요. 네. 뭐 그랬었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아바타를 그 골든 리트리버 뭐 이런 걸로 만들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제 그 상주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도 약간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랬죠? 거기에 그 구글 네. 구글 서버가 아, 데이터 센터. 네, 네. 인터넷이 마비되고 나서 구글 서버가 살아남았는데 이게 도둑을 맞았다. 네. 구글 서버가 그 배에 실려 있잖아요. 배에 실려 있는데 그 배가 도둑을 맞았는데 그 몇 년 후에 그게 호치민시에 나타났다 이런 설정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약간 해커들이 데이터를 빼오기에 가장 좋은 약간 그런 곳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맞아요. 약간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고 이 기타무라는 사람이 그 호치민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네. 마침 농장도 베트남이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 그 구로카와와 하야시다가 날아가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쵸. 네. 모험을 할 것까지 있나 싶은 설정인데 모험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네. 처음에 네. 그 베트남으로 가는 이유가 네. 그 구로카가 아니라 그 누구지? 기타무라 씨가 네. 뭐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음. 왜 만나서 저 그랬지? 아, 그때 네.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네. 굉장히 별거 아닌 이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네.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복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할 수 있을까? 뭐 트루넷에서 특정 상대와 계속 통신을 이어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왜 그렇지? 생각에는 네. 이 사람이 해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합법적이지 않은 일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지명수배라던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여기도 보면은 네. 중간에
그 자기 서버를 바꾸잖아요. 경유하는 서버를 뭐 네. 대만인가 뭐 거기로 네. 바꾸는데 그런 이유가 검열 스파이더가 좀 달라붙어가지고 그 서버를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좀 쫓기는 신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상당히 뭐 그 이 세 명 말고도 이제 탭 주임이라고 네. 그 메콩 마더 메콩 농장에서 이 농장을 관리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사람도 네.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나오죠. 네, 싱가포르에서 뭐 자기 연구소도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앞에 이제 하야시다 씨랑 구로카와 씨랑 기타무라 씨는 다 남자고 네. 탭은 여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죠. 네. 네, 이 하야시다가 어떤 좀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로카와 네. 씨하고 관련해서도 네, 그 구로카와 씨가 사실은 뭐 과거 이야기가 더 있잖아요. 아, 그런 맞아요.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이야기를 다 얘기해드리면 재미가 없지만 네. 일단은 구로카와 씨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키가 좀 작은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어릴 때 병을 앓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한 140cm 정도의 신장을 가진 분이었고 아바타는 근데 굉장히 큰 아바타를 쓰죠. 키가 큰. 네, 네. 그래서 거의 190cm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데. 그랬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가. 아, 네. 이 세계는 증강현실을 아, 네네. 굉장히 아주 실용화가 되어 있다. 네, 증강현실을 빈번하게 쓰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한다면 네. 하나는 증류작물을 둘러싼 뭐 어떤 유전자 조작 식물에 대한 작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삶에 대한 아주 세밀한 묘사가 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이 그로카와 같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증강현실에서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몸에다가 피드백 칩이라는 거를 심는 게 이제 네. 굉장히 일상화가 돼가지고 네, 기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뭐 감정을 조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감각을 조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네, 뭐 아까 맛없는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의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그냥 시각적인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 감각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훨씬 우리가 그 증강현실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감각을 또 다른 방향으로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그거 뭐라 그러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기술이 있는 걸로. 비헤이비어. 아, 네,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비헤이비어는 뭐냐면 그 회의를 이제 증강현실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실사로 자기가 등장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아바타를 대신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 그 아바타에 비헤이비어를 설정을 하면 내가 그 실제의 나는 예를 들면 눈을 깜빡일 수도 있고 말을 좀 더듬을 수도 있고 뭐 손을 떨 수도 있고 뭔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을 때 동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헤이비어는 다 감춰줍니다. 그래서 그 아바타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능숙한 네.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능숙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같고 또 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뭐 예의 바른 그런 사람으로서의 비헤이비어를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회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하지 않고도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태도를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기술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회의를 하다가 춤을 춰도 네. 비행기는 그냥 그 아바타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것 회의를 하다가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거나 네. 막 춤을 추거나 해도 사실상 상대방을 모르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편리하죠. 네, 편리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떤 회의의 긴장감이라던가 공력이라던가 이런 걸 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많이 없어지는 거죠. 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네. 요즘도 사실은 그런 걸 겪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네. 화상 회의를 하는 거하고 채팅으로 회의를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뭐 언어만 주고 받는다라는 게 좀 긴장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의 폭 같은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채팅이나 화상이나 날 직접 만나서 했을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사실은 글로만 했을 때는 네,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오히려 문자화 되니까 그게 오히려 정확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어, 그 뉘앙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의도라던가 그래서 오히려 또 오해를 사게 되고 또 뭐 싸움이 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채팅으로 했을 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의 명과 암에 대해서 이 소설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의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들여서 묘사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네. 어, 감상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대강 많이 소개를 해드렸나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실 이 소설이 재밌는데 뒤에 보면은 뭐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네. 환경단체가 나오거든요. 네. 네, 환경단체가 나오는데 상당히 그 과격하고 멍청한 걸로 그려져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환경단체에 대해서 제가 이과 쪽에서 제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비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물론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 자체는 네.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에서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걸 정말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학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네. 환경단체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그, 그 어떤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네.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대응이 비과학적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GMO를 둘러싼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 소설에도 이 GMO라든가 증류 작물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소설에서는 GMO를 이용해야만 인류에 닥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일단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네. 일단 저는 그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GMO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이제 변형된 작물이잖아요. 네. 변형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변형된 생물 중에서 생물만 얘기를 할 때는 LMO라고 하고요. 그 살아있지 않은 뭐 예를 들면 뭐 유전자 변형된 콩인데 그 콩이 뭐 발화될 수 없는 콩이라던가 아니면 그 콩으로 만든 어떤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뭐 GM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MO가 더 넓은 범위인데 GMO는 유전자 변형된 그런 생물이죠. 네. 근데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는가? 바뀌나요, 공사님?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네. 네.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분- 사실 네. 우리가 계속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음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긴데. 꼭 GMO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다 위험해야죠. 그렇게 네, 유전자가 다 다른데. 그게 성립하려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를 우려를 하는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은 이거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계속 먹은 게 아니고 이제 새로 나온 그런 종류의 종류의 뭐 예를 들면 뭐 보통은 식물이겠죠. 보통은 이제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GMO가 많은데 새롭게 등장한 음식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충분히 많이 안 먹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몇십 년 동안을 실험을 해보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약간 현실적으로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좀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제가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항원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는 단백질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아미노산 배열이 바뀌니까 단백질이 바뀌는 건데 이 단백질은 새롭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자연에는 원래 없었던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것이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 이거는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GMO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그 식품안전나라라고 해서 그 식품안전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여기 가보시면은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여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공사님은 전 처음 여기를 들어봤어요. 모르셨죠? 네네. 네. 물론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실려 있는 정보들의 뭐 조회수 같은 걸 보면은 한 2,000? 뭐 이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저는 식약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일단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심사를 해요. 네. GMO 작물 뭐 콩이나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인체 위해한가, 독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환경 위해성, 그러니까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뭐 이런 재배 환경이라던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면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심사 결과를 모두 홈페이지에다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가시면 어떤 회사가 어떤 작물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식약처에서는 그걸 승인을 했는가 뭐 거절을 했는가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고서 원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이거를 허가를 해줬는가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몬산토가 역시 많이 네.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제가 열어보았더니 일단은 독소 그리고 그 알레르기에 네. 대해서 검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독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소 데이터베이스와 서열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 인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고 여기에 일치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또 알려진 뭐 문헌 조사도 해요. 문헌 조사를 해가지고 뭐 이게 유해하다는 그런 뭐 보고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승인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내용상으로는 뭐 괜찮으니까 승인을 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 보고서가 얼만큼 식약처에서 작성한 내용이고 얼만큼이 몬산토에서 낸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몬산토에서 당연히 이런 위해성 평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몬산토에서 작성을 해서 낼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뭐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실험용 LMO 같은 것도 그렇긴 한데 그 연구자나 개발한 사람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것에 대해서 그 위해성 평가 자료를 내고 그러면 식약처에서 그거를 얼마나 주의 깊게 검토를 하고 얼마나 새로운 정보로 또 검토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갈 수도 있겠다.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 공개가 되고 있고요. 네. 요거를 식약처에서 맡아서 다 조사를 하려면 네. 굉장히 인력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렇긴 뭐, 하죠.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요거를 전부 식약처에서 조사를 하려면 뭐 신빙성이 있는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거를 정부가 맡아서 조사를 일일이 한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네. 경우에 뭐 조사를 할 수 그러니까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얼마나 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네. 투입되는 인원이라던가. 네. 네. 그리고 GMO 표시 제도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뭐 식품 같은 거 사실 때 뭐 두부에 특히 그런 거 있죠. 이 두부는 GMO를 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포함했습니다. 뭐 네. 이런 거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표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완성된 가공품에 그 외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표시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래 유전자가 뭐죠? 그러니까 그 변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변형을 한 유전자 있잖아요. 그게 가공을 하다 보면 최종 산물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 콩을 가지고 네. 기름을 짤 수가 있잖아요. 네. 기름을 짜면 그 기름 안에는 그 유전자가 없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GMO 표시를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걸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일본 같은 경우도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근데 유럽은 표시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요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GMO 표시제를 할 때 네. 이런 것들까지도 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GMO 표시제라는 거는 사실 이 GMO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자. 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취지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뭐 환경단체에서는 더 표시를 강화해야 엄격하게 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그 뭐 GMO의 유통을 허용하는 그런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품종. 네. 네. 우리나라는 6종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알팔파가 뭔가요? 알팔파
파 종류인가? 뭐 그런 작물이 있대요. 네. 네. 그리고 일본은 거기에 감자랑 파파야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연어는 근데 먹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긴 해요. 어쨌든 그렇고 네. 미국은 훨씬 많더라고요. 역시. 미국은 뭐 네. 네, 약간 뭐라 그러죠? 시작을 한 국가라 그래.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GMO 표시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 기존의 식품이랑 영양성이나 알레르기성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에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부 품종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에는 뭐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GMO 표시, GMO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표시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무분별하게 쓰면 안 돼요. 네. 그게 뭐 사실 일종의 홍보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GMO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쓰면 안 돼요. GMO가 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걸. 네. 그럼 어떤 식품에 대해서 쓸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두부 같은 경우에는 GMO 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GMO 표시 또 뭐 그 의도하지 않은 비자발성 혼입이라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GMO를 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했을 때 그게 좀 검출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유통 과정에서 뭐 바람에 날려서 뭐가 들어갔다거나 뭐 이런 경우의 혼입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3%까지 허용이 되고요. 네. 일본은 5%까지 허용이 되고 유럽은 0.9%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좀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분리 유통이 되었다는 증명서가 있으면은 GMO 뭐 표시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그 이 식약처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foodSafetyKorea.go.kr인데요. 식품안전나라라는 곳입니다. 여기 가면은 뭐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얘기도 있고 방사능 뭐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 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조회수는 너무 낮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런 정보를 접한 후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이겠지만 이런 정보 자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매포로 시작을 해서 끝은 GMO까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네. 진매퍼 뭐 간단히 감상 어떠셨어요, 홍상님은?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굉장히 틈틈이 읽었거든요. 네. 밥 먹으면서 읽고 네네. 또 뭐 쉬는 시간에 읽고 그랬는데 네네. 굉장히 빨리 읽히고 저희가 맨날 그 이제까지는 그 뭐라 그러죠? 옛날 작품을 많이 읽었잖아요. 최근까지는 네. 책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뭐 최근 작품도 많이 봤지만 책 같은 경우에는 옛날 작품을 많이 봤는데 최근 작품을 보니까 또 약간 가볍게 읽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익숙하죠, 공감도 개념 많이 같은 되고. 게. 네, 네. 그래서 공감도 많이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술술 읽혔다. 네. 재밌는 경험이었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이 소설이 우리가 지금 뭐 증강현실,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 기술, 뭐 이런 핫한 기술들을 다 좀 총망라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뭐 사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상상력을 펼쳐놓은 소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보시면 또 훨씬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재밌어요.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걸 다룰 예정이죠?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신고질라라는 영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네. 일본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감독이 안노 히데아키라는 에반게리온 감독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일본 영화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화를 다뤄본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저희가 방송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본 영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팟빵이나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성원해주시고 또 감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